네, 안녕하십니까. 2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대집행, 행정상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은 대강이직이죠. 강제집행을 자꾸 하면 저는 그냥 대강이직을 하겠습니다. 대는 행정대집행, 강은 행정상 강제징수, 이는 이행강제금, 직은 직접강제를 말하는 겁니다. 법률상 시설 설치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행정대집행 요건이 충족이 된다. 지금 여기서 시설 설치 금지 의무라고 했죠? 시설 설치 금지 의무, 물론 법률에 의해서 직접 명령된 부분도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행정청의 하명 처분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의무도 포함될 수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금지라고 했기 때문에 금지는요 부작위 의무가 되겠습니다. 부작위 의무에 해당을 하죠. 부작위 의무는 필연적으로 비대체적 의무에 해당할 것이고요. 이와 같은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게 되면 공작보형이죠. 공작보형 행정대집행의 요건입니다. 공은요 공법상 의무 불이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공법 의무여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작은요 대체적인 자기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되고, 세 번째 보는 보충성 원칙, 다른 방법이 없어야 되고, 형은요 이익 형량을 말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입니다. 2조에 있는 대집행의 요건이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선 자기 의무여도 비대체적 의무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작위 의무고요. 비대체적 의무에 해당을 하니까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3조에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인도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인도 의무. 토지 인도 의무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뭐 건물이나 공작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에 따른 명도 의무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인도 의무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는 건물 등의 명도 의무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건물에 대한 명도 의무라고 하게 되면요, 자기가 스스로 그 건물을 비워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권을 해제시키는 문제에 해당을 하시고, 요거는 비대체적 의무죠. 비대체적 의무. 이 명도 의무는요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에 해당을 할 테고요. 이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는요 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실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끌어내야 되잖아요. 끌어내야 되는 거니까 실력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건 행정대집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시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고, 여기서의 방법은 뭐가 되는 것이다? 직접 강제가 되는 겁니다. 직접 강제, 대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강제 문제다. 직접 강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지금 89조 얘기 나왔는데요. 이것도 잠깐 볼까요? 토지보상법은 89조에 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익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인도 명도 의무가 포함이 되고요. 그것을 의무 이행을 확보해야만 비로소 공익사업 시행이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 토지보상법 89조에서 말은 행정대집행이라고 했지만 저것은 사실 직접 강제로 보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박균성 교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 판례는 89조에 있는 행정대집행은 진짜 행정대집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89조를 직접 강제로 보지 않고 행정대집행으로 보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행정대집행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적법한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 의무라고 했습니다. 지상물 철거 의무, 철거 의무죠. 철거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철거라는 자기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철거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다 대체적 의무에 해당을 하는 것이니까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대부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대부계약.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말을 하는 것인데, 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공유재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 있는가 하면 사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재산이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행정재산은 공법관계 문제에 해당하죠. 공물이니까. 일반 재산은 사법관계 문제에 해당을 합니다. 사물이니까. 지금 대부계약이라고 했잖아요. 대부계약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 재산, 즉 사법관계 문제에 해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법관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집행이 되겠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국유재산법에 보게 되면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행정재산뿐만 아니라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일반재산 역시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특이한 상황이니까 이건 여러분이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공유재산법, 국유재산법에는 행정재산 외에 일반재산도 대집행을 인정을 하고 있다. 특이한 부분이고요. 행정대집행 절차에 있어서 계고, 대집행 영장의 통지,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중간에 모두 포함될 수 있어요. 대집행의 실행, 이것도 포함될 수 있죠. 원래 세 번째는 대집행 실행에 해당하죠. 실행,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이것들은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고, 우리 판례 전통적 하자승계론에 따르게 되면은 하자승계론에 따르면 이것들은 서로 간의 하자승계가 가능합니다. 네 개 모두 다 하자승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12번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심판이네요. 임시처분은 의무행 심판을 인정하면서도 가처분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제한된 재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위한 것이므로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집행정지하고요. 집행정지하고 가처분하고 임시처분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죠. 요거를 이제 비교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행정소송법은 의무행성을 인정을 안 하죠. 행정소송법과 달리 행정심판법은 사전심판으로서 의무행심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심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사전심판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될 수가 있느냐면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의무행심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수익적 처분, 그 다음에 침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예방적 금지 심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방적 금지 심판, 얘는 침익적인 처분, 사전심판입니다. 사전심판이라는 것은 심판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변경된 사정이나 아니면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 처분청보다 먼저 판단을 내리는 것이 허용되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사전적인 심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본체 심판으로서 의무이행 심판에 대응되는 게 바로 가이행이 되는 것이죠. 가이행.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이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가금지가 되는 것이죠. 가금지. 얘는 임시적 금지를 명하는 가금지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가이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침익적 처분이니까 임시적으로 금지를 명하는 가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다툼이 있는 행정처분, 행정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가처분입니다. 얘가 가처분이죠. 가처분은 집행정지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CF 집행정지 둘 다 물론 가구제 수단인데, 집행정지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구제 수단인데 비해서 사후적입니다. 사후적이고 소극적, 기존의 법률관계로 되돌리는 그런 것인데 비해서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사전적이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드는 적극적인 가구제 수단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가처분 어떨 때 인정이 될 수 있느냐? 가처분은요, 무엇이 불가능할 때, 집행정지가 불가능할 때, 이게 불가능할 때 보충적으로만 허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우리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요, 심판법에서 예방적 금지 심판은 인정을 하지 않고 의무이행 심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인정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행정심판법엔 이건 없고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31조입니다. 예, 30조가 집행정지고 31조가 가처분이 되고 가처분에는 가이행만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의무이행 심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집행정지가 불가능할 때만 이와 같은 31조의 임시처분이 가능하다라는 보충성의 원칙은 31조 3항에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문 규정도 있습니다. 이 가이행, 가처분, 임시처분은요 적당, 중급, 공복 이렇게 갔죠. 적당, 중급, 공복 이게 바로 뿅 이렇게 괄호 치면은 이게 임시처분의 요건이었었습니다.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당은요 그 처분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되고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해야 하며 긴급한 위험,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되고 급박한 위험,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것이고 보충성의 원칙, 이게 보충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건의 보충성 원칙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집행정지가 안 될 때만 가처분, 임시처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처분과 재결처분은 확정 판결과 달라서 기판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된 불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게 되면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된 불복이 가능할 수 있죠. 뒤에 뭐라고 했냐,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파악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51조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법 51조에서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을 두고 있죠.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최종적 결론으로서의 재결이라거나 그 심판의 대상이 됐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하는 것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재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 기판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판력이 인정이 안 되니까 기판력이 인정 안 되니까 불복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 그 자체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기판력이 인정된다면 그 뒤에 같은 사건에 대한 불복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판력이 없으니까 불복은 가능해. 그런데 이건 불가능하고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죠. 이 부분이 바로 심판법 51조에서 재심판 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가지고 결론이 나왔으면 그 다음 방법은 무조건 소송,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행정심판의 심리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이렇게 안 보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맞는 걸로 배웠어요. 맞는 걸로 배웠는데 문제에서 이게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심판법에 보게 되면 소송의 심리는 당연히 구두 변론주의가 원칙인데 심판은 구술심리나 아니면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그리고 나서 구술심리로 해달라라고 신청이 있을 때 이때 뭐로 해달라? 구술심리로 우리 행정심판하자라고 신청이 있을 때 서면심리만 가지고 가능한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신청을 하면 구술심리를 한다? 그 얘기는 그냥 우선은 서면심리가 원칙이고 그 다음 예외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보면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이 말이 맞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교수님들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신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냐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또는 이겁니다. 그래서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구술심리나 서면심리가 어느 쪽이 원칙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출제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같이 유념을 좀 해 놓으시고요.
의무행 심판의 재결에서 처분 재결은 형성 재결의 성질을 가지나 처분 명령 재결은 이행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행정심판법 제43조 얘기하는 거죠. 43조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1항이 바로 각하재결 모든 심판입니다. 2항이 기각재결 모든 심판입니다. 그 다음 얘가 취소 심판에 있어서의 인용재결, 그다음 무효등 확인 심판에 있어서의 인용재결, 그 다음 의무이행 심판에 있어서 인용재결 이렇게 나와서 3, 4, 5가 바로 인용재결에 대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은 43조 5항 얘기하는 것이죠. 5항에 의무이행 심판에 있어서의 인용재결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처분을 하거나 라고 하게 되면 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한다는 얘기죠. 처분 재결이 되는 것이고 거나 또는 그 다음에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처분 명령 재결 이 명령 재결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건 형성 재결이고 이건 이행 재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그런데 얘는 뭐예요? 얘는 형성 재결이고요. 얘는 형성 재결이고 얘는 명령 재결이죠. 명령 재결입니다. 형성 재결이라는 것은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죠. 재결 자체가 바로 법률 관계를 형성합니다. 허가를 해버립니다. 그럼 상대방의 영업권이나 건축권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 명령 재결이라는 것은 기속력, 일반적 기속력 또는 뭐 재처분 의무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재처분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요. 에 따라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만드는 건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게 되면 뭘 떠올릴 수가 있냐면 여기서의 형성이라는 것은요. 취소 재결도 형성 재결이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취소 재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 관계를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소극적 형성 재결이고 의무행 심판에서의 이 형성 재결은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성은 적극적 형성 재결입니다. 이거는 적극적 형성 재결에 해당을 한다. 그 다음에 명령 재결이 취소 심판 43조 3항에도 변경 명령 재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금지 명령 재결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방적 금지 심판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재결을 말하는 거야? 이행 명령 재결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행 명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를 한 것은 어디를 짚고 들어간 거냐면 적극적 형성인데 형성 이 부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행 명령에서 이행 이 부분을 지금 표현을 해준 겁니다. 우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 형성 재결로서 처분 재결은 실무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거를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의무행 심판이 아니라 적극적 형성 재결을 하는 거니까 적극적 형성 심판을 인정한 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른 어떤 다른 관련 규정과의 관계에서 해석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갑은 A 법률에 근거하여 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뭐 조세 부과처분이든 부담금 부과처분이든 보험료 부과처분이든 뭐든 뭐 상관없습니다. 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A 법률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위헌으로 결정이 됐네요. 부담금 부과처분이 이렇게 있어요. 부과처분이 있습니다. 부과처분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바로 지금 A 법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A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위헌 결정의 효력은 과연 어디까지 인정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뭘 생각을 해보시냐면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반 법원, 대법원의 뭐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 이런 거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면 우선은 대세효가 인정이 된다. 대세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대세적으로다가 아예 효력을 상실을 해버리게 되고요. 다만 장래효만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급효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장래효만 인정된다. 요게 이제 어떤 소리를 말하는 것이냐면 행정청이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얘가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 A라는 뭐 처분을 했다.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한테 처분을 했고요. 갑이 여기에다가 이제 취송을 제기했다 이거죠. 예,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행정법원, 예, 법원이 이렇게 있겠죠. 일반 법원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 A라는 처분이 근거법률에 그대로 합치됩니다. 예, 근거법률에 그대로 합치되면 이거는 이릉 적법한 처분이겠죠. 법대로 한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여기다가 그 법률을 제거해달라라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청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다가 헌재에다가 무엇을 들어가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안 해주면 기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주게 된다라면 그때 헌법재판소가 저 A 법률에 대해서 무엇을 내렸다?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위헌 결정을 이렇게 내렸다. 순서를 매겨보시고요. 먼저 이 친구 처분이 나온 시점이고 그 다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시점이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고요. 그래서 위헌 결정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순서를 잡으시면 첫 번째 처분이 나오고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고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장래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장래용. 그럼 이때부터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처분시냐 이거예요. 여기가 처분시죠. 여기가 처분시입니다. 우리는 그 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뒤에 여기서부터 법률의 근거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법률의 근거가 있다 그래 버리면 법대로 그대로 행동을 한 거니까 이건 아예 적법한 처분으로 기각이 되어버리겠죠. 그럼 잘못된 그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의 계기를 마련한 이 사건에 있어서 갑은 불나방이 되는 겁니다. 온몸을 불러 태워서 잘못된 법률을 제거하고 자신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산화하여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너무 억울해 버리겠죠. 그래서 이럴 때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을 합니다. 이 위헌 결정의 효력을 말이에요. 이 대세효 효력을 이 효력을 어디로 인정을 하냐? 이쪽으로 이렇게 소급해서 인정을 한단 말이죠. 예외적으로 이러한 소급표를 인정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소급표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효만 인정하는 것은 법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게 되면 이렇게 권리구제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의 문제와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것 사이에 있어서 균형 잡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급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소급표는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쭉 내리면 이렇게 4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직접 위헌 결정을 끌어낸 그 계기를 마련한 당해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해 사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동종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종이라는 것은 이게 규범 통제를 한 거니까 규범 통제를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규범 통제를 들어갔다는 얘기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나 제청 정도까지는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 5번 상태면 이게 뭔 사건? 당해 사건. 이게 당해 사건. 그 다음 4번 요까지 와 있는 상태면 요 사건은 뭔 사건? 얘는 동종 사건. 3번 규범통제 신청 들어가 있는 사건이면 뭔 사건? 이거는 동종 사건. 이게 규범통제까지 들어가 있는 사건, 동종 사건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동종 사건. 그 다음에 병행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규범 통제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법률의 근거에 나와 처분에 대해서 소송까지는 들어가 있는 사건이죠. 소송까지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사건이 바로 병행 사건. 이 병행 사건, 병행 사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처분만 나온 사건입니다. 1번 단계 여기에 있는 사건 이런 걸 우리가 일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아무 불복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복하지 않은 상태 그런 걸 우리가 일반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다시 여기서 일반 사건에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하고 안 한 경우하고 이걸 나누셔야 됩니다. 불가증력이 일반 사건은 아직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놓지 않았죠. 그러니까 불가증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 대법원 입장으로 갈게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얘를 반을 딱 몸을 잘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인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소급표가 인정된다라고 봐요. 소급표가. 그럼 소급표가 인정이 돼버리면은 이때부터 없는 걸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근거 법률이 없는 게 되니까 그러면 근거 법률을 상실했죠. 상실하게 되면 법의 근거 없이 침입적 처분이 나온 거니까 법률요구 원칙 위반이 발생할 테고 법률요구 원칙 위반이 발생하게 되면 내용상 하자가 인정이 될 테고 그런데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이 위법이 된 거잖아요. 그럼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명백할 거냐 이거죠.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취소 사유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대법원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불가증력이 발생했잖아요. 이 상황입니다. 이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은 돈 내라고 얘기한 거죠.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돈을 납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문제입니다. 문제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납부를 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납부를 한 상황이면 여기선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요 반환의 문제가 생겨요. 반환, 과오납부, 금원 반환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요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강제징수, 징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과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국민 쪽에서 움직이는 거죠. 안 낸 상태입니다. 안 낸 상태에서는 국가 쪽에서 움직일 거고 여기서 과연 강제징수가 가능하겠는가? 첫 번째 독촉, 독촉, 그 다음 체납 처분 절차로서 압류, 그리고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매, 공매, 그리고 청산.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불가증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부가처분, 이 처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납부를 했어요. 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과오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 위법은 위법입니다. 위법은 위법이에요. 실체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해서 위법이라고 해봐야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위법은 위법인데 얘가 뭐는 아니에요. 무효는 아닌 겁니다. 무효는 아닌 상태야.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판례에 따라 제기를 하게 되면 이 민사재판을 하기 위한 선결 문제로서 이 효력을 부인을 해야 되는 선결 문제가 나서게 될 텐데 과연 권한 없는 민사법원이 이 효력을 제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요. 유효하게 있는 것이고 그럼 이 돈은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이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결정이 나온 상태인데 불가증력이 발생을 해버렸잖아요. 발생을 해버렸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 부가처분을 제거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얘는 그대로 있는 상태란 말이야. 있는 상태니까 야 너한테 내가 지금 금전 의무를 부과를 했다. 왜 안 내냐라고 하면서 행정청이 이와 같이 강제징수 들어갈 수 있냐. 그런데 이거 위헌결정 나온 거잖아요. 위헌결정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무효로 봐야 된다. 그 이유는요. 이 위헌 결정 있잖아요. 위헌 결정의 기속력 때문입니다. 기속력. 위헌 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에 따르게 되면 기속력이 있고요. 이 기속력은 행정기관에게도 그대로 구속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의 내용에 반해서 분명히 위헌이라고 했는데 집행한답시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기속력에 위반되면 뭐예요? 무효죠. 무효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다 끝났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갑이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예, 부담금 부과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서요. 불가증력이 발생한 일반 사건이고요. 그 다음 납부해 놓은 상태죠. 이미 납부한 부담금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했죠. 처분의 효력이 현재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 제거를 하지 못했죠. 따라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 있는 이득이니까 부당이득이 성립이 안 됩니다. 부담금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돼서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예, 요거는 당해 사건, 그다음 동종 사건, 병행 사건, 일반 사건 중에서 불가정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급표 인정되는 경우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소급표 인정되면 법률여부 위반으로 위협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명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고, 갑이 아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 부과처분에 이번엔 납부하지 않았어요. 불가증력이 발생했습니다. 불가증력은 어디서만 발생할 수 있어요? 일반 사건에서만 발생할 수 있죠. 일반 사건 쪽인데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거기서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강제징수 들어가려고 하겠죠. 부담금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대강이직, 대강이직에서 강 들어가면 강제징수. 허용되냐?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해봐야 전부 다 무효다. 이건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거라고 했고요. 위헌 결정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헌 결정 가지고 취소를 제기한다? 그 무슨 상황이에요? 일반 사건인데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 얘기하는 거죠. 일반 사건인데 그러니까 위헌 결정이 나와서 저걸 봐서 어머머 그리고 나서 소송을 들어가. 근데 아직 90일 안 지났어. 그러니까 소송을 갈 수는 있어. 간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제기할 때 제소기간은 과연 적용되겠느냐 이거예요. 적용이 될까요? 취소 사유라고 했으니까 취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90일 적용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복효적 행정행위 또는 제3자의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복수효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수효의 반대말은 단수효가 되는 것이고 단수효를 우리가 단효라고 합니다. 단효. 행정행위가 있어요. 그 우리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보시게 되면 단효적 행정행위가 있겠죠. 단소효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이제 복효적 행정행위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복효적 행정행위. 단효라는 것은 효과가 단수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수익이든 침익이든 둘 중에 하나의 효과만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복수 효과가 발생한다. 수익과 침익의 효과가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복효적 행정행위는 뭐랑 뭐가 포함되냐면 제3자 효적 행정행위, 제3자효 행정행위하고 혼효적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효적 행정이 혼효라는 것은 혼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혼합되어 있다라는 것은 복수적 수익과 침익이 동시에 있는데 이게 뿜빠이가 쳐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뿜빠이 금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수익과 침익이 동시에 발생을 한다. 그런 걸 우리가 혼효적 행정행위, 혼합되어 있다. 부관부 행정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관부 행정행위는 주된 행정행위는 수익적인 효과가, 부관은 침익적인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런 게 바로 혼효적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 제3자효 행정행위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제3자하고 나눠가지고 수익과 침익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인데, 이런 걸 우리가 이중효적 행정행위라고도 합니다. 이중효적 행정행위. 그러면 제3자 행정행위 뭐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 통제 대상에서 규정하는 당사자 등에는 이 등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등에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고 신청에 따라서 참여시킬 수도 있죠. 행정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인이 바로 등이죠. 당사자라고 하게 되면 당사자는 쟤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고 등은 얘네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와 철회, 직권 취소는 위성소, 그 다음에 철회는 적발장이죠. 적발장, 얘는 위성소, 얘는 적발장 겁니다. 장발장이 아닙니다. 적발장이고요. 위병소에서 뭐 노루든 뭐 사슴이든 뭐 이런 거 적발해도 됩니다. 총으로 막 갈겨도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을 받아요. 직접 경험한 일이었었고요. 그래서 위병소에서는 뭐라도 적발하면 그놈이 짱입니다. 짱입니다.
아닙니다. 총 쐈다고 욕먹지 않습니다. 칭찬받아야 위병소 적발장. 위는 위법이고 성립이고 소급입니다. 적발장, 적법 그리고 후발 그리고 장례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발, 후발 쪽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행정이 상대방의 신뢰보호뿐만 아니라 필요시에 제3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를 하는데요. 그 취소가 위성소여서 위법하니까 하는 직권 취소이든 아니면 적법한데도 하는 철회이든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내용의 위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수익적 행정행위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해요. 근데 이 취소는 당연히 직권 취소일 수도 철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거에 이제 내용상 하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용의 적법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취소 사유가 존재하느니 그 다음 두 번째 법률 요구 원칙에 위반되는 건 아니니 그리고 세 번째 제한 법리에 위반되는 건 아니니 이렇게 세 개가 세트 메뉴로 들어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한 법리 이 부분 제한 법리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수익적 행정행위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중심에는 신뢰보호라는 것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뢰보호가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강화돼서 실권의 법리, 실권법리라는 게 적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불문법 원리로서 비례원칙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거나 자기구속 원칙이라거나 경찰 책임의 원칙이라거나 이런 추가적인 불문법 원리가 논의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신뢰보호 원칙 얘기하는 거죠. 신뢰보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이익 형량으로서 뭐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비례 원칙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무엇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사익과 공익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이익 형량을 해야 되니까 이익 형량을 하면 사익 앤드 공익 한판 붙자 한번 붙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익이라는 것은 얘는 뭐가 되는 것이고 이 친구의 신뢰이익이 되는 것이고 신뢰이익이 그 다음 공익이라는 것은 취소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처분의 목적이 있겠죠. 공익 행정 목적 도 존재할 수가 있고요. 행정 목적도 있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요거예요. 알파. 이 알파에 제3자의 이익, 제3자 이익도 포함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유는요. 지금 문제가 단순히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 문제를 낸 것이 아니라 제3자효 행정행위라는 전제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이익 형량의 대상 쪽에 제3자의 이익도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행정소송법상 취소의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지금 제3자의 행정행위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취소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의 행정이 제가 이론 강의할 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3자인지 어디였을까요?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요.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 소송 재판의 단계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본안 재판의 단계에서 그 다음 세 번째, 법원의 판결 단계에서 어떤 논의들을 하게 되는가. 그다음 네 번째, 판결 끝나고 나서 판결 확정된 후에 판결 이후의 단계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첫 번째는요. 소송재판 단계에서는 원고적격입니다. 원고적격에서 원고의 범위를 확대하죠.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대한 문제. 그 다음 본안재판에서는요. 그 제3자의 소송 참가에 대한 문제예요. 소송 참가, 제3자의 원고적격을, 제3자의 소송 참가를 허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으로서 대세효라는 대세효 제3자 효를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판결 이후에는요. 제3자의 재심 청구를 허용을 하고 있죠. 재심 청구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행정소송법으로 치게 되면 원고적격에 대한 문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이 될 테고, 소송참가는 행정소송법 16조, 그 다음 대세효는 행정소송법 29조 1항, 그 다음 재심청구는요 행정소송법 31조에 그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 원고적격이라는 것은요, 처분의 상대방과 제3자 중에 누구요? 예, 처분의 제3자입니다. 처분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고적격을 확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세효가 인정되니까 소송의 제3자, 처분의 상대방이죠. 예, 소송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참가라는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처분의 제3자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 실효적 권리 구제를 위해서 대세효라는 특유의 효력을 우리 판결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사나 이런 사건에는 없죠. 그 다음 얘는 또다시 소송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의 재심 청구라는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다 제3자인데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예, 그 중에 지금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 참가하고 재심 청구. 예, 다만 소송 참가를 한 경우에는요, 재심 청구가 안 됩니다. 소송 참가를 한 경우엔 재심 청구가 안 되는데 그 부분만 집중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예,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할 수 있고,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게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 저게 요건인데요. 이게 만약 인정이 되면 참가하지 않았죠?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했죠? 그러면 기판력을 깨기 위한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비상의 불복 절차라고 하죠. 깨는 게 가능할 수 있고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법 27조 3항 소정의 심판의 청구기간, 27조 3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요, 객관적 청구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알았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알았다 그러면 주관적 청구기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처분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요, 제3자는 일반적으로 모르니까 사망에 있는 객관적 청구기간 있은 날 180일 적용을 받을 텐데, 아무리 제3자라고 할지라도 처분의 존재를 알 수도 있잖아요. 알게 되면 그때는 이제 180일 가는 게 아니라 주관적 청구기한 적용을 받아가지고 요럴 때는 이제 안날에 90일이라는 주관적 청구기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척기한 적용을 배제할 같은 조항 단서 소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이러하지 정당한 사유가 180일에서는 인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180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90일, 200일, 210일, 그리고 1578년까지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저 정당한 사유를 털어버리는 사유가 바로 알아버리는 상황입니다. 알아버리게 되면 더 이상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5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관할행정청에, 그러니까 우선은 보는 순간 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교부 장관의 부속기관입니다. 부속기관, 국토교통부의 부속기관에 해당하거든요. 먼저 요거 하나 좀 잡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행정재산의 관리 사무를 법률에 따라서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요, 이 친구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얘가 위임청이 되는 겁니다. 위임청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한테 이렇게 위임을 했는데요,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을 하려고 하게 되면 행정권한 법정주의가 적용이 되겠죠. 헌법 제96조의 행정권한 법정주의 적용을 받아서 법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권한의 위임이나 공무의 위탁이 가능할 수 있을 테고요. 특정의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는 현재는 이것을 우리 특허로 보고 있죠. 공물의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특허고요. 특허고 처분이고 그리고 재량행위가 될 겁니다. 재량행위. 첫 번째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
내 사용허가는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 수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순전히 사경제 주체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행위라고 보았던 것은 언제요? 1976년. 제가 요때 태어났지요. 생일은 7월 5일입니다. 선물은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요 이전까지죠. 이전까지는 사법상 계약으로 봤었습니다. 사법상 계약으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를 국유재산에 국한된 겁니다. 국유재산에서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 바가 있었는데 그거는 일반 재산, 지금의 과거의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사법상 계약 규정을 행정재산 쪽에 준용을 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은 그게 폐지됐습니다. 특허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부여한 우월적 지위에서는 처분이다.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은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특허,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설권행위 특허죠. 설권행위. 가학상 특허에 해당을 하므로 그 취소나 철회는요. 처분에 대한 취소는 이 취소는 직권 취소, 이 뒤에는 철회, 위성소 적발장이죠. 위성소 적발장. 어쨌든 처분에 대한 취소는 취소가 다 처분입니다. 그래서 항고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이때 피고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렇지 않죠.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 공무원들에게 꿈의 직장이죠. 기재부입니다. 기재부 장관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국토관리청, 그냥 관리청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국토관리청. 한테 이제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권한을 부속기관에다가 위임을 때렸습니다. 권한위임이라고 쓸까요? 권한위임. 그러면 권한이 법률에 근거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적법 유효하게 권한 위임이 되었다고 하게 되면 원래는 기재부 장관에게 있었던 권한이 말입니다. 권한이 여기 이제 상실되고 누구한테 관리청한테로 그 권한이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누가 되냐면 이 친구가 지금 허가를 내준 거죠. 이 친구가 권리를 설정해주는 이와 같은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이게 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다시 취소를 했다 이거죠. 취소를 했다. 이것도 역시 국토관리청이 한 것이고요. 피고는 누가 되냐? 얘가 피고죠. 얘가 지금 정당한 권한자고요. 얘가 외부적 명의자고요. 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이 피고가 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있어서 해당 행정청이 정한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의 부관이므로 이는 독립하여 행정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허가네요. 방금은 취소였는데 와리가리 가리와리. 허가입니다. 허가인데 이 허가는 재량행위라고 했잖아요. 재량행위니까 부관을 붙이는 게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관을 붙였다 이거예요. 부관을 붙였는데 이렇게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특허고요. 처분을 하면서 여기다가 부관을 이렇게 붙였고 부관이 지금 사용허가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기한 들어왔습니다. 기한. 그래요. 그럼 이제 부관에서 부담하고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 일부 배제, 부담하고 나머지 기타 부관 비교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담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부관이 이렇게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이 일부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 전체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 부관 삭제를 신청했다가 명시적인 거부를 당해서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 그리고 부관 삭제를 신청했다가 명시적인 거부를 당해서 의무이행성을 제기하는 방법 하게 되면 부담은요 이거는 되고 안 되고 되고 그다음에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가죠. 기타 부관은요 안 되고 되고 그다음에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기 때문에 기타 부관이 되는 것이고요. 일부 취소형 중에서 독립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이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그 효력을 제한한 사용허가로 인하여 사용허가의 일부 거부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일부 거부 처분 취소성 그 소송에 일부 거부 처분이든 나발이든 그것은 나발일 뿐이고요. 1심 관할 법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아니라 해당 행정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헐헐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헐헐헐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저기에 있는 부속기관 저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1항과 2항과 3항을 비교해보게 되면 9조에서는 재판관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1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관할입니다. 토지관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 행정청, 피고행정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피고행정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행정법원은 서울 서초구 우면로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 지방법원 본원으로 갈 수 있고요. 강릉 같은 경우에 지원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 2항 이제 요게 박근혜 정부가 이게 박근혜가 한 유일한 업적이죠.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안 받은 거예요. 구조 2항 때문에. 구조 2항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중복관할을 인정합니다. 중복관할. 중복관할은 뭘 인정을 하냐면 첫 번째는요. 중앙행정기관, 중앙기관이라고 쓸까요? 그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이라거나 아니면 그 산하의 부속기관이라거나 아니면 그 산하에는 합의제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이나 그 장에게 얘네가 행한 행위, 중앙행정기관의 행위, 근데 그 부속기관이나 합의제 행정기관 그 장이 행한 행위, 요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국가사무를 뭐한 경우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받은 누구 공공단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이런 경우에는 그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에다가도 소송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복관할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항이고요. 그다음 3항 같은 경우에는 공용수용, 토지수용 등의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용 수용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1항, 2항을 보셔야 되는데 그 1항, 2항에서 어디에 해당 사항이 있냐면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의 부속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행정법원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지 행정재산에 이 3항 적용시켜갖고 부동산 소재지 행정법원 1로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3항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2항이 나온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리 중앙행정기관 등이 전부 다 어디로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세종시로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행정소송을 전부 다 대전지방법원으로 보내다 보니까 대전지방법원 판사들이 그때 17명이 사망을 하고요. 과로사로 사망을 하고 자살이 1700명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갖고 그래서 전문가인 서울행정법원 보내주기 위해서 중복을 인정을 했던 케이스.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다음 중 조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조례는 강론인데요. 근데 총론이어서 풀겠습니다. 총론에 다 겹치는 문제여서 별다른 게 없어요. 조례는 행정입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건데 국가기관 쪽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 지자체기관 쪽이라고 하면 그런 걸 우리가 자치법규라고 하게 되죠. 자치법규에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기관으로서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이 만드는 교육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법규로서 행정입법의 일종인 것이 맞고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이죠. 법률 우연칙에 적용을 받는다. 아니 지가 행정입법이라고 해놓고 적용 안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된다는 뜻입니까? 법치행정의 원리로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원칙, 법률 우위원칙 중에 법률 우연칙 행정작용에 적용되죠. 이것도 행정작용이라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조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법에 위반되면 안 되겠죠. 법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헌법 117조 1항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법률 우위원칙 얘기하는 거고요.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얘도 법률 우위원칙 적용을 받는 거고요. 법률 우위원칙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거죠. 그 다음에 조례는 이거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공정력이 없으니까 위법하면 그 자체로서 바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에 그 위임의 정도는 구체적인 위임이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법 22조 단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22조 단서에는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례는 원래 지방의회가 그냥 만들면 되는 건데, 여기서 세 가지를 말했단 말이에요. 권리 제한, 의무부가, 그리고 N벌칙 조례, N벌칙 조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2조 본문은 법률 우위 원칙, 22조 단서는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위임이면 족한 거냐면 얘는 포괄적 위임이면 족한 거고요. 그 다음 벌칙조례 같은 경우에 포괄적 위임이면 안 됩니다. 벌칙조례는 얘는 반드시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만 한다. 얘가 포괄적 위임이 가능한 이유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방의회,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범위 안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임을 엄격하게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 제75조에 있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적용으로부터 자유를 인정합니다. 완화된 법률 유보 원칙이죠.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위임에 포괄적 위임 되고, 기간 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자치법규, 자치 그리고 뭐예요? 법규, 법이란 뜻입니다.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조례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조례라고 불러요? 자치조례라고 하게 되고, 그 규칙을 우리가 자치규칙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자치사무하고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시게 되면 23조에 보시게 되면 얘는 9조 1항까지 같이 포함을 하면 정확해지겠지요. 그래서 자치사무하고 어디에 대해서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율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규칙 같은 경우에는 기간 위임 사무에 대해서 이제 규율을 하게 될 텐데 말이죠. 그런데 기간 위임 사무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 위임 사무. 그런데 이 자치조례가 아니라 무슨 조례라고 하면 말이에요. 위임조례라고 하게 되면 이건 자치조례가 아닙니다. 이건 자치법규가 아닙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좀 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 조례는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이건 자치조례가 아닙니다.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만들 수 있는 건 뭐 위임 받았으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7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 행정행위로서 철회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철회 사유 얘기하는 거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디가 있습니까? 이 친구는 중복과 날입니다. 중복과.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취소인데 요거를 철회, 철회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트 메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는 철회 사유가 될 테고, 그다음 두 번째 법률 유보 원칙, 그다음 세 번째 제한 법리 얘기하는 거죠. 제한 법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뢰보원칙, 그 다음 것이 강화되면 실권외법리, 그리고 보충적으로 비례원칙,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철회 사유 들어갑니다. 철회 사유는 부동철사 개벽이죠. 부동철사 개벽, 부동철사 개벽 이겁니다. 개벽, 벽은 법입니다. 법.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생 중엔 없죠. 우린 단기 합격이 언제나 가능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철사 개벽 공부를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지쳤습니다. 철사를 구부려 보았으니 철사가 부동 움직이지 않으니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이르로구나. 이제는 수험을 철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회 사유죠. 부는요 부담 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동은 상대방의 동의가 되는 것이고요. 철은 철회권 유보가 되는 것이고, 사는 사정 변경이 되는 것이고, 개는 법령 개정이 되는 것이고, 벽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일반법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앞부분 생각해 보시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회하고 직권 취소하고 비교하면 적법한데도 취소하는 철회가 더 침익적이에요. 그런데 이 철회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케이스죠. 후발적 사유를 다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습니다. 법률상 근거 분류설, 이게 통설 판례 입장이고요.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겼을 때 요거 얘기하는 거죠. 철사 개벽의 사가 중공, 중국 전에 중공이 있었죠.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을 동반할 때 효력을 상실케 합니다. 장래를 향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라거나, 아니면 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때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니까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얘가 1면허, 2면허, 3면허 뭐 이런 거를 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면허 1, 뭐 2종 면허 보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1종 면허, 1종 면허 뭐 대형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그 다음에 뭐 이륜 자동차 면허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거나, 이렇게 치게 되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면허를 딸 때 어떻게 땄죠? 각각 취득했죠. 각각 취득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때도 각각 정지, 각각 취소하는 것이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면허증에다가 각종 면허를 그냥 쓰는 것은 면허를 여러 개 들고 다니면 이렇게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들고 다니도록 하는 것 뿐이고요. 그런데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그런 걸 한 상황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얘를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일종 대형이야, 일종 특수야, 일종 특수로 뭘 했냐면 레카를 음주운전을 했어요. 레카 차량을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레카는 1종 3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거니까 뭐만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 차량에 대한 특정 면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요것만 취소해야 되는 거고, 이 레카를 음주운전했다라고 해서 면허 1, 2까지 취소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다. 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얘가 만약에 2종 보통이고 이게 1종 보통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네 둘 다 뭘 운전할 수 있어요. 승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해 가다가 적발이 되었다 하게 되면 그때는 무엇을 취소할 수 있어요? 면허 1, 면허 2를 모두 다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둘 중에 무엇으로 운전을 한다라고 차 앞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 공통점 문제뿐만 아니라 면허 1, 2, 3의 공통점은 다 이놈이란 뜻이죠. 이놈이 지금 정신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눈이 안 보입니다. 갑자기 다쳐서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한테
얘한테 자격 요건 흠결 사유가 발생하면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다 취소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취소든 철회든 뭐 수익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제한법리로 신뢰보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으로 인해서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해질 것이다. 그 얘기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제한법리. 이거는 철회뿐만 아니라 모두 마찬가지예요. 직권 취소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세트 메뉴, 취소 사유, 법률 여부, 제한법리. 제한법리의 기본은 신뢰보원칙, 비례원칙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제한법리 위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경향에서 재량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 검사를 거쳐서 재검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냥 재검을 해가지고 보충력 편입 처분을 제2국민력 편입 처분으로 변경한 경우에 그 후에 새로운 병역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뭐가요? 제2국민력 편입 처분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것을 취소하게 되면은 그러면 종전 병역 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난다.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나면 강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강시는 이상하게 뛰어다니는 게 강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얘는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냐? 취소의 취소죠. 취소의 취소. 취소를 취소하면 기존에 있었던 게 살아나는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절충설, 우리 판례와 통설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수익적인 처분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침익적인 처분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뭐 취소가 나왔어요. 처분이든 재결이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또 취소가 나왔습니다. 처분이든 재결이든 판결이든 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처분이든 재결이든 취소가 나오고 처분이든 재결이든 판결이든 취소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취소로서 얘를 죽였는데 이 취소로서 얘를 죽이면 얘가 어머머 하고 이렇게 살아나는 거냐? 이 취소로서 얘를 죽였는데 이 취소로서 얘를 죽이면 얘가 어머머 하고 살아나는 것이냐? 했을 때 얘는 살아난다. 그러나 얘는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보죠. 이유는 얘가 수익적이니까 얘는 침익적일 테고 얘가 침익적이니까 얘는 수익적이니까 막판 취소는 수익적이니까 허용하고 그 다음 처음 거 살린다. 그런데 얘가 침익적이니까 얘는 수익적이고 그러면 얘가 침익적이니까 막판 취소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려버리게 되면 얘가 침익적으로 돼버리잖아요. 이건 인정을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사실은 중간에 있는 이 취소가 앞에 있는 이 원처분을 이 당초 처분을 말입니다. 이 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킨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자는 플레이? 이 플레이는요. 이 취소가 앞에 있는 것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킨 건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상실시킨 거가 맞고 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기에 있는 거 뭐 나왔습니까? 첫 번째 게 보충력 편입처분, 두 번째 게 제2국민력 편입처분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 제2국민력 편입처분을 변경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 거를 취소하고 저게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저 제2국민력 편입처분은 일종의 이 취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 걸 취소해야 저 처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저것을 또 취소를 지금 했다고 했어요. 그럼 뭘 봐야 되냐? 보충력 편입 처분이라는 게 수익이에요, 침익이에요? 이게 병역 처분이잖아. 병역 처분이니까 당연히 침익입니다. 병역 처분이 수익이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익적인 처분이니까 중간에 저 제2국민력 편입 처분의 처분으로서 처음에 있었던 보충력 편입 처분은 확정적으로 상실돼서 사라진 겁니다. 완전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화장까지 한 거야. 화장까지. 화장이 얼굴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상실했으니까 얘가 다시 이 제2국민력 편입 처분을 취소시킨다 해서 이게 사망해서 화장까지 했는데 살아날 수는 없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18번.
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송을 제기할 때 그 취송의 제소기간은 무엇이냐? 소외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외 대상 문제일 때는 항상 제소기간 같은 이제 불복기간의 기산점 문제가 걸리고요. 더불어서 재결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피고적격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소외 대상 문제는 무엇으로 넘어간다고요? 항상 같이 연동되는 게 불복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문제하고 플러스 알파 재결이 있을 때는 그때는 피고적격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건 뭐가 있을 때? 재결이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첫 번째 당초 처분이 이렇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처분 변경 명령 재결 중간에 재결이 있었습니다. 변경 명령 재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을 했으니까 일반적 기속력이죠. 기속력에 따라서 행정청이 변경 처분을 이렇게 했더라 이겁니다. 변경 처분을 했습니다. A구청장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서 갑에 대해서 3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3월 영업정지를 했네요. 얘가 3월에 영업정지. 어땠을까? 밑에 3월. 3월에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영업정지를 했고 2015년 12월 26일 처분서를 송달을 받았습니다. 너는 언제냐? 나는 2015년 12월 26일 제 친구 생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갑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년 3월 6일 A구청장은 갑에 대해서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라 라는 일부 인용.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바뀌면 더 유리해집니다.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인용을 하는 재결을 했고요. 언제로 봐야 돼요? 3월 6일로 봐야 돼요. 재결서 정보는 언제 갔다? 3월 10일 날 갔다. 그럼 결정은 3월 6일, 그 다음에 송달은 3월 10일, 그러면 3월 10일이죠. 3월 10일 처분이 나온 건. 그러면 이게 이제 얘는 뭐니? 얘는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으로 바꿔라. 이게 뭔 과징금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하죠. 변형된 과징금. 이 친구는 2016년 3월 10일입니다. 03월 10일 이때 재결이 나왔고 A구청장은 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2016년 3월 10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송달 일자 안 나왔죠? 그냥 그러면 저거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전날이 송달 일자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변형된 과징금, 과징금 부과 처분이 실제로 나왔고요. 나온 날짜는 3월 13일입니다. 2016년 03월 13일 이렇게 나왔네요. 이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소외 대상과 지금 제소기간 물어보는 거죠. 이거를 알려면 피고적격 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요거를 알아야지 이거를 알 수 있고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야? 얘가 독립변수입니다. 이 친구가 바로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또 하네?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건 종속변수입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뭘 봐야 돼? 소외 대상을 봐야 됩니다. 소외 대상을. 그러면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재결은 과연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것인가? 얘가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에 대한 취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만약에 이게 맞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다면 이 친구 라면 말입니다. 무슨 라면? 짬뽕 라면. 그러니까 이게 소외 대상이면 여기서부터 기산을 하게 될 거고, 근데 요거에 대한 재결이 나오니까 요게 뒤로 한번 밀려서 여기서부터 기산하는 걸로 끝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소외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부터 기사할 거고 거기서 끝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소외 대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기사를 하게 될 거고 이거에 대한 재결은 없으니까 여기서 끝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피고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고까지. 그러면 그냥 한번 다 정리를 해볼까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1이라고 쳐보세요. 1입니다. 얘가 뭐예요? 2고요. 그러면 이게 뭐죠? 어렵네. 3입니다. 만약에 소외 대상이 말입니다. 소외 대상이 1처분이야, 2처분이야, 3처분입니다.
이게 1처분이 되고 그 다음에 2재결, 2 되고 그 다음에 3처분이 된다. 이렇게 되면 불복 기간은 언제부터 가게 되는 겁니까? 불복 기간은 불복 기간의 기산점 한번 넘겨보시고요. 불복 기간 지금은 이제 제소 기간이긴 한데 들어가 보시면 일적의 소외 대상이 되어 버리면은 여기서부터 기산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재결이 있으니까 뒤로 한번 밀리고 이렇게 가죠. 밀리고 이렇게 가면 이게 2016년도 03월 10일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면 당연히 거기서부터 기산하고 더 이상 뭐 없고 다른 변수 없으니까 2016년 03월 10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소외 대상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기산하고 뭐 없고 이렇게 되면은 2016년 03월 13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고적격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피고적격.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얘는요, 처분청이 피고가 되겠죠. 임용권자. 얘는 소청심사위원회 재결청입니다. 재결청. 피고가 재결청이고요. 얘 같은 경우엔 처분청이 이렇게 피고가 될 건데, 그럼 뭔데, 소외 대상이?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게 되면 재결에 고의한 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인용이죠. 일부 인용이니까 원칙적으로 고의한 위법이 내용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넌 꺼져라. 그러면 이제 1번하고 3번하고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3번이 1번과 독립된 처분이라면 흡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는 뭐라고 봐요? 유리하게 변경된 거니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라고 보죠.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그러니까 과징금으로 내용이 변경된 3월의 영업정지 여기다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소외 대상은 여기가 되는 것이다. 여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이 되겠네요. 2016년도 3월 10일로부터 90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19번. 갑의 토지는 공익사업의 대상지역으로 공기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 인정 절차에 따라 갑토지를 수용 재결이 있었다. 네, 안타깝네요. 뭐 안타깝지만 뭐 인생이 다 그런 거니까 그렇다 치고 시작 사업 인정입니다. 공용 수용 절차로 사업 인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엔 분명히 싸울 거니까 토지 조서하고 물건 조서를 작성을 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한번 매수 협의를 해보죠. 협의를 했으나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는 서로 마음이 맞지를 않네요. 이런 경우에 이제 토지 수용인을 찾아가 가지고 조정을 해달라고 수용 재개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입니다. 얘는 토지보상법 제20조, 26조, and 26조, 그리고 얘 34조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얘네들은 처분이 아니지요. 얘는 그냥 사실행위고 판례에 따르게 되면 얘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얘는 사법상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처분은 두 친구가 있네요. 이 두 친구와 처분인데 사업 인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권리 능력 설정의 행위로서 공용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특허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서로 알아서 해결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있다. 그래서 과장 밑에 계장 밑에 대리입니다. 대리.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은 하는 것일까요? 얘는 사업 시행자 쪽에 있어서는 남의 땅을 막 뺏어라. 공용 수용권을 인정을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 토지 소유자 쪽입니다. 에게는 그 토지에다 다른 짓 하지 마.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어 나중에 내가 뺏을 테야. 토지 보전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수용 재결입니다. 땅을 뺏어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사업 시행자에게는 토지 소유권 취득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는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 청구권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지들끼리는 뭐 법적 효과가 다르니까 하자는 승계가 안 되고
위 사업 인정의 취소 사유인 위법이 있는 경우에 사업 인정의 하자는 후행점 내 수용 재개를 승계되지 않는다. 예, 법적 효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안 되고요. 수용 재개에 정해진 보상금에 불복해서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려면 취소를 제기해야 된다. 물어야 된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물어야 된다가 뭔지를 좀 뭐 저렇게 널브려놨냐 논점을. 논점을 널브리시면 모아드리겠습니다. 모아서 들어가 보시면 이것은 칼로리 바란스입니다. 이 칼로리 바란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으로 언제나 이루어져 있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이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것이냐. 죄송합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토지 수용법, 구법입니다. 구법. 그 다음에 이게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지금법이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여기 1번 칸 토지수용법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보상금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 취소를 제기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물론 증액 청구 소송이죠. 증감 청구 소송이라는 당사자 소송입니다. 이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게 2번, 3번 칸이 되겠습니다. 위에 1번, 2번이 구법, 3번이 현행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지 수용 제기로 나왔는데 나한테 내 땅값으로 보상금을 1억을 주겠다라고 토지 수용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5천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천억을 내놓을래? 라고 하면서 수용 제기에 보상금 금액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어. 취소를 제기해서 내가 이기면 그 다음에 토지 수용위원회는 뭐라고 결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1억 1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억 1원부터 해서 5천억까지 이기려면 재판의 개수가 과연 몇 개가 필요할 것인가? 뭐 계산 안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무한반복 게임이 되죠. 이 무한반복 게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돌렸던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상금과 관련돼서 우리가 논점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보통은 이 2번과 3번의 차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말하는 건데요. 요거는 뭐 구석기 시대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필재필 격일증입니다. 필재필 격일증. 필재필 격일증. 이건 뭐예요? 반드시 다시 제자 그리고 다시 반드시 격일로 말입니다. 이거 외우고 있는지 계속 증명하세요. 알겠죠? 증명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저게 필재필 격일증 반드시 그리고 매일매일 격일로라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필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필은 필요적 공동소송이었던 것이 지금의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바뀌었다. 무슨 뜻? 이번에 있었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요,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와 함께 중앙토지수용회는 재결청을 피고로 해야 됩니다. 피고가 2명. 반대로 사업 시행자가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 피고는요, 토지 소유자와 함께 누구도 행정청도, 중앙토지수용회에도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 과거에는 피고가 무조건 둘이었어요. 누구라고요? 공동피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행정청, 재결청을 토지수용회를 피고에서 빼고 법률관계 당사자끼리 싸워라 라고 해서 형식적 당사로 바뀌었다. 그 다음 과거에는 반드시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이 되고 있다. 재결주의 규정이 폐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재결주의 땜 시 필요주의가 반드시 행정심판으로 이 신청을 거쳐야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행정심판, 즉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해졌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얘는 소송의 성격.
이 소송은 과연 처분의 손질을 가하니까 형성소송이냐 보상금 증가함 청구소송이 확인소송이냐. 이거는 확인소송이다. 이거는 보상금이 얼마가 적정한 것인지를 확정하는 소송이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가? 행정소송법, 행소법 제3조 2호, 3조 2호에 있는 2호에 처분 등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소송에 포함시켜서 일반적으로 이딴 거 형식적 당해서 인정할 수는 없다. 증명책임에 대한 문제는요. 증액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구하는 토지 소유자 쪽에서, 감액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구하는 사업 시행자 쪽에서 입증하라. 옛날에는 피고의 행정청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걔가 다 입증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에 불복해서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인 증액 청구하겠죠. 취소소송은 구석기 시대에나 제기하던 소송이다. 수용재결에 대해서 항고송으로 다투려면 우선적으로 이의재결 거쳐야 되냐?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적용되냐? 아니다. 지금은 임의주의다. 안 거쳐도 된다. 수용재결에 대해서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에 항고소에서는 반드시 이의재결이냐? 재결주의가 적용되냐? 아니다. 원처분 중심주의다. 틀렸습니다. 라스트입니다. 마지막 문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행정지 결정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했으면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살아남았네요. 운이 좋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본대 회급 복명이죠. 본대 회급 복명, 이게 집행정지 아니겠습니까? 본대 회급 복명입니다. 중대장님이 행군을 나가셨다가 똥이 마려우셔갖고 본대는 당장 막사로 돌아가라 라고 복명복창을 시키셨네요. 본대 회급 복명, 얼마나 급하셨을까? 본은 뭐예요? 본은 적법한 본안 판단에 계속 집행정지 대상으로서의 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될 것. 여기서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얘는요, 유효한 작위 처분이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유효한 작위 처분이어야 한다고요. 유효해야 되고 작위여야 하는데 부작위에 대해서 집행정지 인정될 수가 없지요.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건데 처분이 없는데 뭘 만들겠습니까? 준용되지 않는 건 당연한 바다고요. 부작위 위법 항에서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인정될 경우에 그 전치되는 행정심판은 의맹심판이 된다. 비교를 해보세요. 소송은 항고송으로 취소송, 무효등항소송, 그리고 부작위 위법 항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요. 작위는 다 취소송과 무효항의 소송, 그리고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항소송. 그 다음에 행정심판, 항고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항심판, 그리고 의무행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무행심판에는요, 거부하고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죠. 그러면 부작위는 단순합니다. 행정소송은 부작위 합판소, 행정심판은 의무행심판. 그러니까 부작위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승진 신청을 해서 나 공무원이야. 그런데 그에 대해서 부작위를 하네. 그럼 부작위 합판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제기하려면 공무원의 경우에선 국공노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공에 해당을 하죠. 행정심판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오직 의맹심판밖에 없으니까 이걸 거쳐야 되겠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한 상태가 야기되는 것이므로 정신 못 차리는 것이므로 것이 아니므로 그렇죠. 상태 위법한 상태, 위법한 소극적 상태, 이건 부작위란 말이에요. 부작위.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작위 합판소송을 허용된다. 뭐라고 합니까? 거부 처분했잖아요. 거부 처분했으니까 이건 작위 아닙니까? 작위니까 부작위 위법 합판소송 제기하면 각하됩니다. 각하. 이유는 부작위 합판소송은요, 오직 절차적 실미만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이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미 응답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목적 달성, 각하됩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처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나 무응답 같은 말이고요. 소극적인 위법 상태, 소극적 상태가 바로 부작위, 적극적 상태가 작위, 그리고 그게 위법하다는 뜻 합치면 위법한 부작위. 위법한 부작위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작위 합의 소송은 실체법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습니다. 실체적 심리는 하지 않고 오직 절차적 심리만 진행을 한다. 이거죠. 거기까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